미 육군 제트 전략 폭격기의 역사는요, 1943년 정찰과 폭격 모두에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엔진이 달린 중형 제트 폭격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찰한 여러 회사들 중 보잉이 만든 XB-47이 제식 채택되어 B-47로서 1951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죠. 시대가 급변하면서 폭격기 요구 스펙도 덩달아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시속 800km 이상의 비행거리는 약 13,000km의 폭격기로 바뀝니다. 첫 번째 얘기가 1950년대 지대공 미사일 발전과 함께 찾아옵니다. ICBM의 등장이죠. B-52가 항공시대의 강선총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갑자기 우주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오히려 B-52가 장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미 공군은요, B-52의 후계자로 초음속 폭격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52가 폭탄 탑재량이 많고 비행거리가 길어도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실 1950년대 중반부터 미 공군한테 불만으로 다가왔었어요. 특히 미 공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B-70 발길이는요, 폭격기계의 끝판왕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 발길이는요, 여러분들 무려 12톤의 폭탄을 싣고 7,000km를 마하 3으로 날아가 공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세상 폭격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이게 B-70 개발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몇 대 뽑지도 못할 경우까지 왔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에다 돈을 쏟아부으니 미사일 전력에 더 신경 쓰는 편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B-70은 시제기 중 한 대가 추락하는 것으로 그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죠. 더욱이 ICBM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전략 폭격기 전력 자체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CBM은요, 고정된 장소, 주로 이제 지하 사일로겠죠. 여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보복 핵 공격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또 하나, 핵 전략 3총사가 그거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SLBM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근데 이 잠수함이요,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빨리 가는 게 어려워서 운영의 유연성이 폭격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됐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잠수한 상태에서 장파 통신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명령을 전달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었죠. 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를 계속 비행한 채 비상대기 시켜놓으면 다양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미 공군은 전략 핵무장 폭격기 자체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결국 폭격기 자체는 필요하고 후계자는 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B-52의 독주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B-52가 계속 미 전략공군의 주력 핵폭격기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 이걸 어떻게 썼냐? 냉전 기간 내내요, 미 공군은 주로 소련 영공에서 멀지 않는 공역에다가 핵 무장한 폭격기를 띄워서 24시간 공중대기 시켰어요. 굉장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그리고 그 역할은 거의 대부분이 B-52가 도맡았죠. 이게 언제까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30년간 이걸 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얘네들. 물론 F111과 B1 같은 다른 기종이 B-52로는 어려운 초저공 고속 침투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B-52를 보조했지만 결과적으로 B-52를 대체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죠. 그렇게 오래 쓰려면 개량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필수적이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A부터 H형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했지만 실전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여러 차례 개량이 가해지죠. 이미 1959년부터 63년까지 미 공군은 B형을 제외한 모든 B-52한테 개량을 실시합니다. AGM-28 하운드독 공대지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주는 한편으로 ADM-20 디코이, 디코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미끼죠. 전파를 발신해서 적 레이더에 B-52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무인기예요. 이 디코이 운용 및 저공 침투 능력 증강을 위한 전자장비 개량 등이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공 침투는 150m 이하로 날아가기 위한, B-52가 150m 이하로 날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개량들이 가해졌지만 B-52는요, 이 모든 개량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설계상의 여유가 강점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넉넉한 크기하고요, 설계상의 여유들 덕분이었죠. 특히
특히 수명 연장과 기골 보강의 역사는요,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미 공군의 사령관 커티스 르메이. 이 사람이 1965년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러다가 B-52들은 후계자 받기도 전에 공중분해되겠다. 그래서 B-52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골 보강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52의 임무가 고공 비행이 아닌 저공 침투로 바뀌면서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기골 보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비행시간 2000시간에 도달하는 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명 연장 작업이 이제 개시가 되고요. 67년부터 68년 사이에 수명을 2000시간 추가로 늘리기 위한 추가 수명 연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77년에도요, 기체 외피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고요. 이 밖에도 주입 교체, 동체 외피 및 보강제 교체, 비행 제어 및 안정장치 교체, 그 다음에 연료 누출에 대처하기 위한 4차례의 보강 공사 등등등등등 1970년대까지만 해도 B-52에 가해진 각종 보강 및 개량, 수명 연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자기술 때문에 60년대 중반에 B-52의 탑재 전자장비들은요, 구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 2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량을 하죠. 특히 72년부터 76년 사이에는요, B-52 G형과 H형의 기수에 AN/ASQ-151 전자광학식 관측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밑에 이게 턱같이 두 개가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광용 TV예요. 그러니까 저광용 TV가 뭐냐면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TV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플레어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방 주시 열상 장치. 아무튼 이 두 개로 구성된 AN/ASQ-151은요, 저공 야간 침투에도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1980년대에는 B-52의 메인 컴퓨터가 IBM AP101, 이게 무슨 컴퓨터냐면 여러분 콜롬비아나 뭐 그 디스커버리와 같이 스페이스 셔틀 있죠. 스페이스 셔틀에 쓰던 거예요. 이게 B-1 랜서에도 들어가고 이제 B-52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실전 기록이 있을까요? 네, B-52는 그야말로 영역의 실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B-52가 원래 핵 폭격기였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처음 위력을 발휘한 건요, 어디냐? 베트남전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 벌어진 재래전에서 B-52가 첫 실전 대회를 합니다. 핵무장을 고려했었지만 이게 2차 대전 때 폭격기보다 훨씬 많은 폭탄 수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래식 전에 안 쓰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미 64년 6월부터 65년 사이에 74대의 B-52F 폭격기들이 내부 폭탄 창뿐만 아니라 날개 바깥 폭탄 파일런에 24발의 750파운드 폭탄을 장착하도록 개조가 됩니다. 750파운드 폭탄이면 이게 340kg짜리 폭탄이에요. 그리고 1965년 6월 18일에는요, 이렇게 개조된 B-52F들 중 30대가 남베트남 내부에 있는 공산 세력의 본거지 중 한 곳인 비엔캇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융단 폭격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크라이트 임무의 첫 번째 작전이었던 이 폭격 임무는 시작부터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왜냐? 집결 과정에서 하필이면 두 대가 충돌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요, 탑승한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그래도 27대 폭격기가 가로 1마일, 세로 2마일, 그게 한 3.2 제곱킬로미터 정도 범위 안에 폭탄을 떨고서요, 무려 50%가 포적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거 그냥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는데. 하지만 이륙부터 기환까지 1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폭격 임무의 결과는 불행히도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폭격 전의 베트콩 주력은요,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왜냐? 남베트남군 내부의 간첩에 의해서 폭격에 대한 사전 정보가 노출됐었거든요. 이후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B-52가 동원됩니다. 남베트남 및 캄보디아, 라오스 등 미국의 적국은 아니지만 공산 세력이 준동하는 지역들에 대해 실시된 아크라이트 임무 외에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폭격에도 동원이 됐죠. 특히 1965년 후반부터 B-52D들 일부가 빅벨리라는 별명의 큰 개조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이 빅벨리 뭡니까? 큰 배, 뭐 그런 거죠. 원래 B-52 시리즈는 이게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폭격기였잖아요.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는요, 500파운드나 750파운드 폭탄을 27발 실을 설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폭탄은 어디다 달아요? 날개에 있는 외부 파일런에 의존해야 됐어요. 여기도 24발 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빅벨리 개조를 거친 B-52D는 날개 파일런은 물론이고 내부 무장창도 500파운드 폭탄은 무려 84발, 750파운드 폭탄도 42발이나
실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27톤의 폭탄, 숫자로는 최대 108발의 폭탄을 싣고 날 수 있게 개량이 됩니다. 이건요, B-52F보다 거의 10톤 가까이 많은 적재량이었어요. 그리고 제2차 대전 중에 대표적 폭격기 중 하나인 B-17G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B-52가 수행한 임무 중 가장 미 지상군에게 도움이 된 임무가 바로 캐상 공방전 당시의 임무였을 겁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미 공군은 이 기지를 둘러싼 북베트남군을 상대로 B-52D 폭격기를 투입해서 기지 주변을 폭격하는 나이에가라 작전을 실시했었죠. 6대로 구성된 B-52D 편대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날아와서 북베트남군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은 북베트남군이 캐산을 함락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죠. 그래도요, 1972년까지 B-52의 폭격 임무는 사고나 고장 같은 사태를 빼면 큰 위협이 없었습니다만 1972년부터 북베트남의 방공망이 보강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2년 11월 22일에는요, B-52D 한 대가 처음으로 SA-2에 명중당합니다. 승무원들은 태국 상공에서 탈출했고 기체는 추락했죠. 이것이 B-52 순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B-52가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12월 말 12일에 걸쳐 진행된 라인베커2 작전이었습니다. B-52D와 약간의 B-52G로 구성된 207대에 달하는 B-52 세력이 무려 742회의 소태를 띠면서 북베트남 내부의 여러 표적에 대해서 15,237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는데요. 다른 전술기 약 2,000대가 배달한 폭탄의 양이 겨우 5,000톤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B-52의 폭격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래 최대의 미 공군 폭격 작전이었던 이 폭격에는 미군이 치러했던 대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12일의 라인베커2 폭격 기간 동안 미군이 격추당한 B-52의 숫자는요, 무려 15대였어요. 모두 SA-2의 공격에 당한 거였죠. 이 밖에도 5대의 B-52가 심한 손상을 입고 그중 한 대는 결국 라오스에서 추락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라인베커2 기간 중 SA-2에 의한 숱한 격추 피해뿐만 아니라 B-52가 세운 격추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미그-21을 B-52가 격추했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요, 초음속의 미그-21은 B-52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미그-21이 속도와 기동성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B-52는 방어 무장이 뭐예요? 꼬리에 달린 4연장 12.7mm 기관총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197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B-52D 편대 하나가 폭격 임무를 막 끝내고 돌아가려 할 때 꽁무니 쪽으로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21 한 대가 따라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B-52 중 한 대의 이 미그-21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칠 방법도 없었던 B-52D의 꼬리 방어 기총사들은요, 레이더를 사용한 사통 장치를 활용해서 미그-21을 계속 조준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로 들어오니까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총탄을 그냥 막 퍼버서 에라이씨 했는데 이게 명중한 겁니다. 명중하자마자 미그-21은요,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요. 이 놀라운 전가를 올린 후방사수인 새뮤엘 터너 하사는요, 실버스타 훈장, 즉 은성 무공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불과 6일 뒤에 또 일어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른 B-52D에 대해서 미그-21이 덤벼들었고요. 이번에도 후방 기총사수는 3.7km까지 적기가 접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적기가 레이더 스코프에서 사라질 때까지 총탄을 퍼붓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그-21은 불덩이가 되어서 사라졌죠. 미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1972년 4월에도 B-52가 미그-21 한 대의 공격을 후방 기총으로 방어했고요. 북베트남 측이 격추당했다고 확인해 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B-52가 무려 3대의 미그-21을 잡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미그-21의 실수도 커요. 왜냐하면 너무 얕보고 후면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왔었거든. 그러니까 미그-21의 실수가 컸었고, 그래도요, 레이더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사통 장치로 조준되는 B-52 방어 기관총이 의외로 높은 성능을 가졌음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마지막 아크라이트 임무에 전투기 호위 없이 동원되는 것을 끝으로 베트남전에서 B-52 작전은 막을 내립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무려 12만 6,615회의 소티가 이루어졌으며 총 31대의 B-52를 미 공군은 잃어버립니다. 이 중 18대가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 혹은 추락으로 이어진 심각한 공격으로 손실됐고요. 그리고 18대 중 15대는 라인베커2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였습니다. 베트남이 실전의 마지막인가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B-52는 다시 24시간 핵 탑재 공중대기 임무로 돌아갔어요. 물론 베트남전에서도 이건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수의 B-52가 퇴역을 합니다. 이미 1966년 6월까지 B-52 B형들은 전부 퇴역했고요. E형은 1970년까지 대부분 퇴역했고 F형 역시 73년까지 대부분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D형은 1983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퇴역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B-52 세력은 B-52G형과 B-52H형 두 기종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G형과 H형 역시 오래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죠. 하지만 이들은 건재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대안의 부조였어요. 한때 B-1 폭격기로 B-52들이 대체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B-1 프로그램은 취소와 부활을 오가는 와중에 충분한 숫자의 확보에 실패합니다. 겨우 B-52 계열 중 가장 오래된 모델들을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죠. 특히 미 공군이 순항미사일을 폭격기에서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B-52의 유효성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1700발을 넘게 생산한 AGM-86B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무려 2400km예요. 이 정도면요, 폭격기가 굳이 적국 영공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발달해가는 적국 방공망을 돌파하기 힘든 B-52 계열이라도 적국 영공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영공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미사일만 쏘고 도망가면 돼요. 이 정도라면 굳이 더 좋고 비싼 폭격기를 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4대 B-52G와 H가 AGM-86B형을 탑재하도록 개조됩니다. 날개 아래의 파일런에 최대 12발을 탑재하게 되죠. H형의 경우 추가 개조를 통해서 폭탄창에도 회전식 장착대를 설치, 최대 8발을 더 실을 수 있고요. 이것으로 B-52H 한 대가 총 20개의 미사일로 20개의 표적의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0대 B-52G는요, 최대 12발까지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도록 개조가 됩니다. 이 12대는요, 또한 AGM-142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조가 되죠. 특히 하푼 탑재는요, 미국 본토에 대한 적 해상 세력 접근을 먼 거리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폭격기에 쓴다는 미국 폭격기의 오랜 전통을 부활시킨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B-52한테 시련의 파도가 밀려듭니다.